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길관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개정 과목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개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 과목을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선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분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밑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분기 연습 같은 경우는요 끝장 특강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이버 카페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끝장 회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분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급 분기를 하기 전에 2급 분기를 먼저 다운받으셔서 그 자료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1급 분기로 넘어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분기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뒷부분에 보시면 개정 과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보고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하다가 이 개정 과목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개정 과목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끝이 나게 되시면 개정 과목표를 그냥 봤을 때 얘는 자산, 얘는 부채, 얘는 자본 뭐 이런 거라든지, 얘는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아실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결합관계 부분인데요. 결합관계 부분을 하실 때는 먼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BS라고 했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배웠었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차변은 비용, 대변에는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잘 보시면서 한번 거래 판료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변입니다. 이쪽에 차변을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대변을 보세요. 여기도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자, 이제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원래 자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위에 보시면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었습니다. 본인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화살표를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보십시오. 부채를 보시면 부채의 자리는 대변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변에 위치하고 있다. 자기 자리에 없죠. 그러면 아래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를 대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책에는 위로 화살표를 증가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화살표를 감소라고 적어 놓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위아래 화살표를 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를 푸실 때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푸실 때 위아래 화살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과 수익입니다. 비용과 수익은 증가 감소하는 요소가 아니라서 그냥 비용은 자기 자리인 차변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도 본인의 자리인 대변에 적으시고, 둘 다 위로 화살표. 얘네들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둘 다 그냥 발생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우선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되거든요. 요거를 거래 판례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거래가 되려면 차변의 색깔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차변에 보시면 자산의 증가효과 이쪽 부분에 있죠. 얘는 대변에 있는 뭐 자산의 감소라든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혹은 수익의 발생, 뭐와도 연결이 되어도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거래 판례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산의 증가가 있지, 여기는 자산의 감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소가 이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거래 판례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거래 판례소를 정리하고요.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라는 말 나왔고요. 자산이나 자산,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차감적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우선 차감적 평가 항목은 표시할 때 차감의 형식으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차감적 평가 항목이라고 합니다. 빼는 형식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먼저 차변에 자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적습니다. 뭐 이렇게 10만원 적겠습니다. 10만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990만원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10만원 표시했습니다. 회계에서는 괄호 표시는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시다시피 누계액을 보시다시피 이 누계액은 차변에 표시가 되었긴 합니다만 이 건물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지금 보기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차감적 평가 항목들을 먼저 볼게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 보이시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표적인 차감적 평가 항목입니다. 아까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인데 얘도 그 매출채권이라든지 매출채권 혹은 뭐 미수금, 대여금, 얘네들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채권들입니다. 채권들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혹시 나중에 못 받을까 싶어서 설정해두는 계정 과목이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표시 방식은 이런 채권들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 밑에 붙여가지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대표적인 애들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챕터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1, 2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고요. 일단 대변을 한번 보십시오. 대변. 일단 답은 2번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가 줄여서 퇴충이라 부르는데요. 얘는 뭐 차감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채입니다. 이름에 벌써 보시다시피 부채고 비유동 부채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동 부채가 나온 김에 또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유동 부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나온 김에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채, 두 번째 밑에 적을게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답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까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좀 자주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비유동부채로 나오니까 같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그럼 4번 얘는 뭘까? 답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거 지울게요. 얘 같은 경우는 사채라는 부채의 할인이란 말 보이시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1번 문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그 다음에 자산 및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아닌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대손총담금 아까 아니었고 감가상각 누계가 아니었습니다. 1, 2번 이제 볼게요. 1,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문제에서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돼 있는데요. 이건 아까 했던 4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아까 보았었던 4번은 할인이었고요. 지금 할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사채 할인이어야지만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은 할증이니까 이건 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니다. 답은 1번 이래 가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총당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재고자산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6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이고요.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밑줄 친 부분 바로 찾겠습니다. 채권. 채권은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제품. 얘는 보기에 보면 재화가 있거든요. 재화입니다, 재화. 재화는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채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받을 권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도 돈 받을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채권이 맞겠죠. 제품은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미수금. 이거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이나 어음으로 판매했을 때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요. 선급금. 얘도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준 거를 선급금이라 하는데, 이제 얘도 채권이거든요. 얘가 왜 채권이냐면 만약에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파기되면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선급금은 우선 채권이다 라고 해서 내가 언제 파기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답은 2번. 자, 3번 제공품은 재화이고요. 재고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도 재화이면서 유형자산이고요. 건물 재화이면서 유형자산. 임차보증금은 내가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이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채권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자산 분류상,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요건 우리가 그림 한번 암기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또 나누고, 그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거 위에서 그림으로 암기 한번 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면 1년 이내죠. 그 다음에 계정과목 이름 보세요. 단기라는 말 보이세요?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계정과목 보실 때 항상 성을 보세요. 이름에서 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성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 뒤에 투자란 말도 있는데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성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이 단기가 이 계정 과목의 유형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기는 유형자산 맞습니다. 그다음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인데 투자자산은 보통 계정 과목 이름에 투자라는 글자가 보통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보이시죠? 얘는 투자자산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지지는 않았다. 두 번째 투자자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일단 장기라는 말이 있다면 1년 이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안에 들어가겠죠. 투자자산도 이렇게 1년 이후, 그 다음에 비유동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왜 빌려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돈은 투자 목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은 일단 투자자산이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은 있을 이유 형태형, 형태가 있다라는 뜻이고,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도 나중에 가면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라는 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래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요 문제들 한번 더 보시면 그때는 아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세 번째 투자자산 이름 성 보세요. 투자 그러면 맞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안에 투자란 글자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얘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이름에 투자라는 글자가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선급비용은 아닙니다. 얘는 당좌자산입니다. 아 그러면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산 장기미수금 얘는 내가 물건을 팔았거든요. 어떤 물건을 팔았냐면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거 이외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장기라는 말이 보이시죠? 얘는 1년 이후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물건 판 게 내가 투자 목적으로 판 건 아니거든요. 돈을 빌려준 대여금과 미수금은 다른 겁니다. 대여금은 돈 자체를 빌려줬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수금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미수금이 됐다.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 자, 4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계정과목 분류 묻는 문제는 사실은 전산회계 2급 수준이에요. 거기서 좀 더 많이 나오고요. 회계 1급에서는 뭐 간간히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저장품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품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재고자산이 많습니다. 품자가 들어가면 보통은 재고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품자가 들어가면서 아닌 것들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품 얘는 품자가 들어가지만 재고자산이 아닌데 어디에 속하냐면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유형자산 속하고요. 두 번째 소모품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얘는 당좌자산에 속합니다. 그 당좌자산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특이합니다. 당좌자산은 이름에 당좌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왠지 주식일 것 같고 왠지 현금이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1년 이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니라면 전부 다 당좌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번은 저장품 재고자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아닌 거죠.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요, 유형자산. 그럼 얘가 옳지 않으니까 얘가 5번엔 답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4번 다 옳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장기, 비유동, 보이시죠? 부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3번 맞는 말이고, 문제에서는 답이 아닌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맞습니다. 이거는 또 뒤에 유가증권 하실 때 좀 자세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나의 거래를 분기할 때 분기를 한다고 하고요.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계 실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분계 수업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분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계가 불안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 혹은 블로그 끝장회계 가셔서 1급 분계 특강 혹은 2급 분계 특강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분계 연습하셔도 우리 시험에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가부터 갑니다.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 동그라미 구입을 했습니다. 분계는 영어 독해하시듯이 직독직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직독직해로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구입하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적을게요. 가에 대한 분계. 먼저 차변의 기계장치.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 갑니다.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1개월 후에 지급. 이 말은 외상이거든요. 근데 기계장치라는 요 차변에 있는 얘가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재고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지급금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나아갑니다. 신제품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계약금 나오면 무조건 선이라는 글자를 떠올리시고요. 계약금을 받다라고 했죠. 선, 두개 받다. 이건 수입니다. 받을 수. 지급할 때는 급이고요. 선수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네요. 나에게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10만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거든요. 요거는 기초분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분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변 선수금. 선수금의 자리는 대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했죠. 자, 대변. 첫 번째 가는 미지급금, 나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회계 순환 과정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회계 기초예요. 요거는 우리가 2급 때서도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 부분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이 뭐냐? 이 회계 장부를 결국은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회계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거래의 발생, 거래라는 거를 인식해야 되겠죠. 거래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여기서 또 회계상 거래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또 배울 겁니다. 두 번째, 거래가 딱 발생을 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분계는 분계장에다가 하면 되겠죠. 분계장에다가는 이제 날짜별로 분계를 다 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들요. 그 다음 분계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총 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총 계정 원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분계장에서 총 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를 전기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기하다 라는 표현. 여기에는 이제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계정 과목별로 들어있는 거죠. 그 계정 과목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12월 말이 될 거거든요. 12월 말이 되면 이제 결산 절차라는 것을 합니다. 이 결산 절차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예비 절차가 있고요. 예비, 본 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순환 과정 그림, 요거는 전체적인 그림이라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 쪼개서 갈 건데요. 그 쪼개기 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 분계장과 총 계정원장을요, 회계에서는 이제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요 장부라고 부르는데 제가 장자에다가 괄호 쳤죠? 이건 다른 말로 주요 부라고도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 부 혹은 주요 장부 이렇게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거래의 발생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거래의 발생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요런 것들을 거래로 보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볼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 갑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는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일으킨다. 얘네들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거. 세 번째, 수익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 다 나왔고 수익, 비용의 발생을 일으키거나 증감 변화를 일으키면 거래로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수익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이익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 이익은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회계 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아시면은 아 내가 공부 좀 했구나 아시면 되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따가 또 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합시다. 공부는요 항상 순서가 있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 책의 그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순서를 다 편집하고 구성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세요. 계속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이 두 개예요. 거래가 아닌 예, 채용, 주문, 계약. 일단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채용, 직원을 채용하다. 이건 거래가 아니다. 두 번째 주문, 상품을 주문하다. 이것도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 계약, 계약하다. 이것만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주고받으면 요거는 이제 또 거래가 돼요. 그냥 계약하다만 나오면 거래가 아닌데, 계약금을 주거나 받으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화재, 도난, 분실 이 세 가지를 보고 거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요 화재나 도난, 분실 일어나잖아요. 나의 자산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거래가 발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거래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거의 뭐 2급 수준인데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색깔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자, 거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가 있습니다. 우선 교환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재무상태표 계정만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일단 들으세요. 두 번째 손익 거래는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 편에 있잖아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쪽 편에 수익이나 비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는 법은 분기를 딱 봐요. 분기를 봤는데 한쪽 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쪽 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손익거래 보시면 돼요. 그럼 혼합거래는 뭐냐면 이 손익 그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보면 못 알아보겠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그냥 팁을 알려드릴게요. 거의 한 90%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분계가 두 줄이에요. 두 줄. 차변이든 대변이든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계정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있는 변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한쪽 변에 보니까 분기가 두 줄, 그러니까 두 개의 분기가 있었어요. 한쪽 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그러니까 분기를 보니까 하나는 수익이나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닌 거고. 그럼 그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걸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뭐 1급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주요장부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장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분계장, 총계정원장만 암기해라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2급에서 보조원장과 기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건 암기하는 법만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조원장 원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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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총계정원장도 원이지만 1차적으로 암기하실 거는요. 주요장부예요. 주요장부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분계장, 총계정원장.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방법입니다. 보조원장은 원자가 있으니까 원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장은 하나만, 얘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보조기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 절차 봅니다.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보고서 작성으로 나눕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그러면 뭐부터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거꾸로 가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뭐가 있느냐?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다. 재무제표는 뭔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었잖아요.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본 절차 보시면 마감돼 있죠. 그러니까 본 절차는 마감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등이 있고요. 본 절차는 마감 있고 보고서 작성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서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주 나오는 식이 시산표 등식인데 요 식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 자체가 시험으로 보기로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회계순환 과정 우리가 맨 첫 번째 위에서는 어떻게 봤었냐면 자, 잠깐 올라갈게요. 크게 이렇게 심플한 회계순환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갑니다. 그걸 디테일하게 보기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로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그냥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거래 식별. 거래가 식별되면 분개를 한다. 그리고 분개는 분개장이 하고요. 분개장이 된 거를 총계정원장이 전개한다. 요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 이제 갑니다.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다. 시산표는요. 그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모두를 한 표에다가 나타내는 게 시산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까지 작성했죠. 아까 전에 마감 나온다 했잖아요. 마감 잘 보세요. 뭐부터 마감하는지. 수익 비용 마감. 요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마감할 때 꼭 생기는 게 집합 손익계정이거든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감합니다. 이렇게 다 마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하냐면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면서 자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마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 돼 있죠. 작성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거는 진짜 쉽고 좋은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마찰하고 주는 거니까.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냥 계약하다라면 아닌데요. 계약금을 받았다이기 때문에 거래 맞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일부가 파손되다. 파손 동그라미 치고 맞죠? 자산 없어졌으니까. 임대료가 미지급되다. 이거는요, 돈을 내야 되는 날짜가 됐는데 아직 돈을 안 냈긴 해요. 근데 회계에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텐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거든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돈을 줬던 안 줬던,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일단 그 시기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면 일단 인식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거래가 맞다. 그럼 4번 보세요. 예약. 예약만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답이죠. 그다음 두 번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아닌 것은이에요. 1번 계약금 받았다. 맞고요. 두 번째 기탁. 기탁은 기부금이란 계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원재료로 구입한 부품이 부주의로 파손되어 파손, 건모 처리, 이것도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다 맞네요. 네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요것만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줬다. 뭐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되겠죠.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이건 채용이잖아요. 채용. 요것만으로는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로 인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말 하네요. 맞는 것은 뭐냐? 자, 먼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거는요, 기계장치를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개벌 해볼게요. 대변의 기계장치. 그 다음에 뭐 돈을 받겠죠. 뭘 받았는지 안 써있어도 그냥 현금이라 하세요. 모르겠으면 현금 받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낮게, 더 싸게 받았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기계장치 100만원짜리인데 싸게 받았으면 80이겠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차변에 지금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20만원 비거든요. 요거 이제 어떤 계정 쓸 거냐 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분계 연습하셔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세요. 보기에서 하는 말.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 이런 말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봅시다. 자, 보시면 일단 기계장치 자산이고요. 현금 자산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면 차변에는 80, 대변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20이라고. 대변에 20. 자산이 대변에 20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이 20 감소한 거예요. 왜냐면 차변에 증가한 현금 자산은 80밖에 안 되고 대변에서 감소한 거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합쳐보면 마이너스 20이거든요.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 20. 그래서 자산이 감소라고 되어 있는 게 답인 거예요. 자산 감소, 뭐 다 감소네요. 뭐. 자, 그럼 대변을 맞춰야 되겠네. 자, 대변이 아니라 그 다음 걸 맞춰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보이시죠? 얘 비용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애가 커졌다. 그럼 남는 애인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이익 어디 간다 했습니까? 자본 간다 했잖아요. 그럼 자본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요 흐름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자본의 감소를 찾아보시면 답은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미지급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뭐의 감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현금 지급, 분개할 때는 현금이나 돈 같은 거 나오면 그거부터 하십시오.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이잖아요. 나에게서 현금이 사라졌으니까 대변 먼저 적으시고 됐죠. 그 다음 차변에는 미지급금입니다. 요건 이제 분기 연습 하셔야 돼요. 분기 연습 하시고 보셔야지 이해되는 겁니다. 자, 차변에 있는 미지급금은 부채가 감소된 것이다.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이 감소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와 뭐의 감소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부채와 자산의 감소다.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50만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 지금 요까지 일단 보십시오.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여 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약간 이거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 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요쪽 칸에 요 빈 칸에다가 상품권 판매 시점 분기 적을게요. 이때 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난 회사입니다. 난 회사고 고객님들에게 상품권을 팔면서 돈을 받겠죠. 그럼 뭐 이렇게 100만원 현금 받았고, 대변에 뭐가 원래 나와야 되냐면 선수금 처리합니다. 미리 받은 돈으로 처리해요. 아직 매출로 잡으면 안 돼요. 물건을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상품권을 회수, 이 말은 매출 시점인 거예요. 매출 시점이 왔어요. 이때 이제 어떻게 분기할 건지 보시면, 먼저 상품권 가져오셨네. 그럼 선수금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이 대변에 매출을 잡으셔야 돼요. 매출 잡는데 상품 매출 하셔도 되고 상품권 매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상품권 매출로 하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으로 인한 매출이니까 상품권 매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보세요. 거래 판료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차변에는 연금 자산의 유일화 살펴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요. 선수금은 부채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채가 차변에 있네. 감소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 수익의 발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분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잘 보세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상품권을 50만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분계 하시면 되는데, 이 시점에 요 선수금이라 처리하지 않고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일단 보세요. 내가 오른쪽 상품권 매출로 처리했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익이 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과대 계상이 일어납니다. 수익의 과대 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수익은 과대 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상. 위로 와서 볼 거잖아요. 계상이 됐고요. 수익이 과대가 되면 이익도 과대가 되고요. 다음 자본도 과대됩니다. 요까지 항상 수익이나 비용 계정 보이실 때는요, 항상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세요. 수익이나 비용이 만약에 과대 과소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본까지 항상 같이 연관지으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보세요. 지금 차변에 현금은 잘했는데 대변만 지금 선수금을 안 한 거잖아요. 얘를 안 했거든요. 했으면은 부채의 발생, 부채의 증가 이렇게 했을 건데 안 했으니까요. 부채는 어떻게 되냐면 과소계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여기다 갈게요. 부채는 과소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효과로 올바른 것은 찾으랬죠. 일단 여기서는 부채의 과소계상이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부채 계상이 4번 답이고, 그럼 자본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과대로 가시고요. 자산은 지금 알 수 없다. 자산은 알 수 없다. 수익은 과대, 부채는 과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꼭. 일단 이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문제에 방해되는 부분을 다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펜을 바꾸고 어플 좋죠? 이거 강의하려고 샀습니다. 이 어플도 프로그램을 돈 주고 샀어요. 자, 6번입니다.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뭐냐? 이거는 분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요거 비품 됐죠? 그 다음에 구입을 하고 50%는 돈을 이제 줘야 되니까 50%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요거는 현금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되지 않는 거 하나씩 찾아봅시다. 비품, 그 다음에 현금, 미지급금까지. 답은 1번입니다.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이게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단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동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말이 있고요. 당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처음에 매우 헷갈립니다. 동점 발행과 당점 발행. 우선 아셔야 될 거, 동점 발행은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당점은 내가 발행한 거거든요. 둘 다 당좌 수표라는 거. 다른 계정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 뭐냐? 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점 발행은 현금, 당점 발행은 당좌예금 이렇게 가거든요. 자, 여기 기준을 보면 이제 외우는 법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이 외우는 법. 동, 현, 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 현, 당. 자, 동현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MC 글이잖아요. MC 글이. 얘가 랩을 합니다. 랩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하면 되겠죠. 일단 뭐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거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좌 수표는요, 당좌 예금이란 통장이 하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동전 발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그 사람한테는 지 통장이겠지. 근데 지 통장에서 나한테 돈을 인출해서 주잖아. 그러니까 현금이야. 그 다음에 당점 발행이 당좌 수표, 내 통장이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내 통장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왔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보시면 밑에 표 보시면 돼요. 합계와 차변부터 볼까요? 합계도 보여주고 잔액도 보여주는 시산표란 뜻이고요. 시산표의 특징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여기까지가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변 내용 차변에 다 적어 놓을 거고, 대변 내용 대변에 다 적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 우선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보시면요, 얘는 차변에 적힐 때 어떤 게 적히냐면 증가하는 애들이 적힐 거잖아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그 다음 대변에 적힌 얘네들은 감소된 애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자산이다 보니까 결국은 잔액이 차변에 남죠. 자산은 항상 잔액이 차변. 그 다음 외상 매입금 보세요. 이제 외상 매입금 볼 겁니다. 얘는 뭐냐? 외상 매입금 부채잖아요. 근데 차변에 적혀 있다는 말은 부채 감소란 뜻이고, 대변에 뭔가 적혀 있다. 얘는 증가란 뜻이 되겠죠. 그러고 남는 거,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자리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 비용 보세요. 비용은 그냥 차변에 발생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히는 거고, 수익 보세요. 대변에 발생하는 거니까 대변에만 적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뭐 ABC 들어갈 금액들의 합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봅시다. 자,
우선 차변은 잔액이 10,000원이고요. 대변을 보시면 금액 이거 바로 계산할게요. 이건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25만원이겠죠. 그러니까 차변의 잔액이 이렇게 10,000원이 남겠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보십시오. 차변의 잔액이 2만원 남았네. 그러면 31만원보다 2만원이 더 커야 되니까 33만원이겠지. 됐고요. C 보세요. 자, 대변에 10,000원 잔액 남았네. 그러면 12만원이겠지. 됐죠? 이거는 완전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게 문제도 아니고 전산액이 2급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자, 시산표 등식입니다. 요거는 뭐 설명드릴 거 없이 2번 체크 같고요. 이거 그냥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봅시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시산표를 아까 전에 제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적는댔잖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뭘 잡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딱 다 적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한 표에 넣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산표라는 거는요,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원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불렀거든요. 얘는 차변의 합계라는 말 중요해요.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오류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못 잡는지 봅시다. 지금 요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하였다. 금액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대 합이 같거든요. 이건 못 찾아내요. 이게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인 거예요. 두 번째,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했다. 차변에도 안 적고 대변에도 동시에 안 적었어요. 이것도 금액 한쪽 변이 다른 게 아니니까 못 잡습니다. 세 번째,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이것도 보세요. 차변에도 틀린 금액, 대변에도 틀린 금액을 똑같이 넣었잖아요. 못 잡아내요. 틀린 금액 똑같이 전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차변만 이중으로 했다. 그럼 이게 차변만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와 대가 다르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0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회는요. 10번은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본문 이론 정리 내용을 그냥 보시면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답 체크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52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